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그 수요 곡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호탄력성이 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점탄력성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수요 곡선과 점탄력성인데요. 수요 곡선과 점탄력성. 그러니까 점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의 그 탄력성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요 곡선이 직선일 경우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아까처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나온다 라고 그러면, 곡선의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만약 요점이다, 요점 A점이라 한다 그러면은 A점에서의 A 접선의 기울기 값을 우리가, 요 접선의 기울기 값, 요 접선이잖아요. A점을 스치듯이 한 점으로 지나는 어떤 직선, 이 곡선의 어떤 한 점인 A점을 스치듯이 지나치는 요 직선, 이거를 이제 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을 알아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값을 알아야 우리가 탄력성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미분이거든요. 미분 값을 구해야 되는데, 미분 값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D의 절대치를 붙이고 QD분의 P 값이었잖아요. 근데 요 값이 나와야 요 델타 P분의 델타 QD 값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실 요 점에서의 어떤 그 변화율 델타 P분의 델타 QD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델타 값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점에서의 그 변화율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하려면은 미분값 델타 값이 아니라 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델타 P분의 델타 QD, 이게 P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럼 이거는 뭐로 표시하죠? dP분의 dQd라고 해서, 이게 미분 개념이잖아요. 미분하는 개념이잖아요. 미분 개념이기 때문에 미분을 알아야 돼요. 미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곡선으로 보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수학적으로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직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직선일 경우에 요 A라고 하는 한 점에서의 이 dP분의 dQD 또는 델타 P분의 델타 QD를 구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죠?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 요 A점에서의 접선은 곧 이 직선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 그 자체의 기울기 값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직선일 경우에는 구하기가 쉽죠. 그리고 델타 P분의 델타 QD는 요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값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PQD분의 델타 P인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델타 P분의 델타 QD니까 이거의 역수값이죠. 이거 역수값을 구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 직선, 수요곡선이죠. 직선인 수요곡선의 기울기 값의 역수값을 구해주면 요 값이 델타 P분의 델타 QD 값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일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보면 직선일 경우로 우리가 한번 해서 구해 봅시다. 근데 직선일 경우에는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직선인 수요 곡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수요 곡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A라고 해보죠. 이 한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해보자.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예컨대 요거를 횡축의 횡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끄으면 그 점을 발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끝점 절편 요걸 C라고 해봅시다. 했을 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요런 산식이 있었잖아요. 델타 P분의 델타 QD 곱하기 QD분의 P라고 하는 산식이 있었는데 델타 P분의 델타 QD는 아까 뭐라 했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값입니다.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의 역수값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값을 구하면 되죠. 요 A점에서의 접선은 곧 수요 곡선하고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역수값을 구해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값 어떻게 되죠? 원래 기울기는 우리가 BC분의 AB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BC분의 AB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역수값이니까 AB분의 BC 이렇게 되죠. 델타 P분의 델타 QD는 AB분의 BC 값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QD 값은 요 분모에 들어가는 QD 값은 A점의 QD는 뭐죠?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길이죠. QD. 읽어주면 OB가 길이만큼이 QD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 값은 요거의 길이죠. P 값은 요거의 길이다. A점의 P 값이니까 요거의 길인데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죠. 그러니까 AB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A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OB분의 BC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OB분의 BC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보면 OB분의 BC가 뭐죠? 요거분의 요거죠. 요거분의 요거. 이게 A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입니다. 직선일 때입니다. 네, 직선일 때입니다. 만약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는 그 해당되는 A점에서 횡축의 수선의 발을 긋고 그걸 B점이라고 지정한다면 OB분의 BC 값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일 경우에는 이런 걸 적용을 시켜서 그냥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OB분의 BC는 OB분의 BC 값은 OB분의 BC 값은 뭐랑 같냐면 OB분의 BC 값은 뭐랑 같냐? 지금 OB분의 BC다 그러면은 요 지금 직선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마다 다 달라요. 그 수의 가격 탄력성 값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임의의 한 점인 A점에서의 수의 가격 탄력성 요 점에서도 다르고 요 점에서도 다르겠죠. 수의 가격 탄력성 값은 다 다릅니다. 유독 임의의 A점에서의 수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OB분의 BC로 구하면 되고 OB분의 BC 값은 뭐랑 같냐면 요거분의 요거 값하고 같습니다. OB분의 BC 값은 이거분의 이거 값하고 같고 또 이거분의 이거 값하고 같습니다. 예컨대 요 점을 D점이라 그러고 요 점을 E점이라 그러면 OB분의 BC 값은 DE분의
OD 값하고 같습니다. DE분의 OB, OD 값하고 같어요. 또 요거분의 요거 값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AE분의 AC 값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그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 삼각형이랑 닮음입니다. 닮음. 왜 닮음이냐? 요게 직각이죠. 요각하고 요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각 각각이 같으면 삼각형일 때 두 삼각형이 세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죠. 그걸 AAA 닮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닮았을 경우에는 세 변의 비율이 같습니다. 세 변의 비율. 즉 세 변의 비율 요거분의 요거는 비율이 같아요.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랑 같고 요거분의 요거랑 같아요. 네, 변의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각각의 세 변의 비율이 같아요. 닮음이 그 삼각형의 두 삼각형의 이 닮았다 그러면 세 변의 비율이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분의 이거는 이것 때 이거는 이거의 비율, 요거 때 요거의 비율은 요거 때 요거의 비율과 같고 또한 요거 때 요거의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 가격 탄력성 A점에서의 수의 가격 탄력성은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OB분의 BC잖아요. 근데 OB분의 BC는 이거분의 이거랑 같잖아요. 지금 OB랑 AD랑 같은 길이니까 결국 이거분의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분의 이거랑 같다면 이거분의 이거랑도 같죠. 이 비율이 같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랑 같잖아요. 즉 이거분의 이 길이랑 같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랑 같죠.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는 즉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것과 같을 거라는 거죠. 세 변의 비율이 같으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직선이다 수의 곡선이 직선일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그 수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보죠. 예컨대 QD고 제로고 P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다. 그러면 요 중점, 즉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그러면 요 A점에서의 수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일까요? 1이죠. 네. 왜냐하면 수의 가격 탄력성 값은 이거분의 이걸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분자와 분모가 같으니까 1이죠.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의 수요 곡선의 점 탄력성 값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뭔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결정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책에 네 가지 이제 수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대체제가 있어버리면 사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대체제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과의 대체제가 많아요. 사과의 대체제는 배도 있고 귤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온갖 야채 및 과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과에 대한 대체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체재가 엄청 많다 그러면 사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사과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사과가 조금만 오르면 다른 대체재로 갈아타면 되니까 사과에 대한 수요량은 훅 떨어지죠. 그래서 대체재 그러니까 결정 요인에는 대체재 존재 유무가 상당히 큽니다. 대체재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으냐 대체재가. 그럼 대체재 존재가 상당히 큰 결정적인 영향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대체재가 많게 되면은 사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왜 택시 요금은 12시가 넘으면 할증이 될까요? 그랑 관련이 있죠. 대체재 유무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왜 자정이 넘으면 택시 요금이 올라갈까? 할증이 될까? 그건 간단한 대체재가 없어요. 12시가 넘어가면 다른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뭐 이런 교통수단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를 탈 수밖에 없고 택시에 대한 대체재들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네, 가격이 대체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수요를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군요. 네. 또그 결정 요인 하기 전에 4번이 어, 4번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이었죠. 네, 총수입. 그 다음에 5번이 결정 요인인데 하나를 빼먹었군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이야기를 먼저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입과 가격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영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총수입이라고 하는 건 가격 곱하기 수요량입니다. 네, 어떤 일정한 가격에 얼마나 소비자들이 수요를 사주느냐에 따라서 총수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P 곱하기 QD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네, 있는데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가격을 설정을 할 때 가격을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를 판단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고 그 제품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가격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가격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늘어날 걸로 언뜻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가격을 올렸는데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총수입 자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가격에 비해서 수요량이 적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가격 올린 효과가 있죠. 총수입이 늘어났을 테니까. 근데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총수입은 줄어들겠죠.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즉 예컨대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제품이다. 즉 탄력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예컨대 가격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P 곱하기 QD에서 P 곱하기 QD 총수입은 여기에서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훅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보다 훨씬 수요량 변화가 더 클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이 총 수입이에요. 네. 즉 이렇게 되면 총 수입 감소로 나타날 겁니다.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P 곱하기 QD 값이 어떻게 되느냐? 즉 가격을 내렸을 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굉장히 많이 수요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되냐? 증가를 하게 되죠.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인 제품인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이 총 수입을 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그런 제품은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써야겠죠. 근데 예컨대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작다, 즉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가격을 올리면 P 곱하기 QD가 어떻게 될까? 즉 가격을 이만큼 올려도 수요량은 이거보다 적게 감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즉 가격을 올리면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 오히려 총 수입을 늘린다. 반대로 가격을 낮추면 P 곱하기 QD가 어떻게 되느냐? 가격을 내리면 그것보다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수입은 감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수입이 결국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가격 전략 자체가 달라져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주는 게 그 총 수입을 늘리는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고,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낮은 제품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가격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수요자한테는 어떤 제품이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즉 가격에 대단히 민감한 수요자한테는 가격을 낮게 제시하고, 가격에 대해서 좀 둔감한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비교적 높게 책정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그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총 수입을 늘리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나 생산자가 그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각각의 수요자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가격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가격에 둔감한 사람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총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 가격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총 수입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잘 모르죠. 네, 공급자들은 누가 가격에 민감하고 누가 가격에 둔감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쿠폰 같은 걸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네, 이 쿠폰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쿠폰이라고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약간의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그 쿠폰을 가져와서 그 쿠폰을 제시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곧 가격에 민감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감한 사람한테는 쿠폰을 가져오면은 가격을 낮춰준다고 했기 때문에
쿠폰을 가지고 오는 굳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낮춰주는 것은 곧 그 공급자 또는 그 생산자의 총수입을 올려주는 방안이라는 것이죠. 쿠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고 굳이 할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야 할인을 안 해주고 가격을 오히려 올려야 올려 총수입이 늘어나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격에 민감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가격에 민감한 사람한테는 가격을 비교적 낮게 제시하고 가격에 둔감한 사람은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기업들의 가격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요인, 그 이제 결정 요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결정 요인, 그러니까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첫 번째가 대체재 존재 유무였죠. 네, 대체재가 있으면 굉장히 대체재가 있으면 대체재가 존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된다. 더 커진다.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예시를 들었지만 왜 택시가 할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탄력성이 떨어지죠.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2시가 넘으면 밤 12시가 넘으면 이게 떨어지죠. 수의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으로 되죠. 대체재가 없으니까 다른 뭐 택시 이외에는 다른 대안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없어지니까 이게 대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수의 가격 탄력성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려고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아까 총수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사람한테는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게 총수익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할증을 붙이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네. 할증을 붙이는 것. 뭐 그렇죠. 네. 그 외에도 뭐 택시 요금이랄지 뭐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했을 때 비행기 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 임박한 시간에 타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비행기를 구하려는 사람들이고 머릿속에 대체재가 별로 없죠.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임박한 시간에라도 비행기를 타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사람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그러니까 가격을 높여서 받으면 되죠. 절박한 사람일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은 낮은 것이고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고 높은 비행기 요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대체재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대체재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사치품이냐 필수품은 사실은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습니다. 필수품은 그냥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그거는 일정 정도만 있으면 돼요. 네, 일정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쌀을 먹는다. 그렇게 할 때 쌀을 이 필수품과 관련된 건 식료품이 많을 텐데 근데 쌀이다. 쌀은 내가 일정 양만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 적게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격이 뭐 엄청 쌀값이 다운된다고 해서 뭐 크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수요가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네. 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많이 오른다고 해서 쌀에 대한 수요가 많이 폭락할까? 많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급격하게. 그렇기 때문에 필수품의 가격은 굉장히 가격에 민감하죠. 이 필수품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사치품은 별로 민감하지 않다. 필수품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데 덜 민감한데 사치품은 굉장히 민감하겠죠. 사치품 가격이 오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뭐 보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래서 필수품보다는 사치품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민감하게 가격에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장의 범위, 시장의 범위와 관련되는데 시장의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하면 예컨대 코카콜라를 음료수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콜라 그 자체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제가 달라지거든요. 네. 만약에 코카콜라를 그냥 음료수다, 음료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음료수와 비음료수 간의 어떤 대체제 관계를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음료수를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겠죠. 근데 만약에 콜라를 그냥 코카콜라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코카콜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체제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콜라 말고도 뭐 다른 뭐 콜라 말고도 뭐 탄산음료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음료들이 많잖아요. 물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좁게 정의를 하면 대체제는 많아져요. 네. 코카콜라를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제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코카콜라가 음료 시장에서 그냥 콜라로서 정의되고 전체 음료 시장에 내버려 두면은 코카콜라의 대체제는 엄청 많으니까 콜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타격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음료수다. 그러면은 대체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음료수에 대한 대체제를 찾기는 힘들 것이니까 수요 가격 타격성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장기냐 단기냐, 장기냐 단기냐. 장기일수록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을 다 갖출 수 있죠. 단기보다는 장기에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기름값이 오른다. 네. 기름값이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기름값 오른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름값이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자동차를 소비를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를 쓰지 않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이야 뭐 당장에 뭐 차를 운행하지 않고 당장에 뭐 우리 행동 변화를 할 수 있지만 뭐 예컨대 더 연비가 좋은 다른 차로 바꿔서 구입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연비가 좋지 않은 차는 버리고 연비가 좋은 아주 소형차로 바꾸려고 한다면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행동이 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회 또는 아예 뭐 차를 운행을 안 하려고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버린다. 이것도 일종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그 행동을 변화시킬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크다. 즉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기회가 크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나머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보게 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했듯이 소득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자극이죠. 요게 자극이고 소득 변화가 자극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요량이 변하는가 이게 반응이죠. 그래서 소득 변화율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수요 변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가를 이렇게 퍼센트 개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우리가 이 소득을 I라고 보통 인컴이잖아요. 인컴 I. 그래서 그 이니셜만 따서 I라고 하고 수요량은 우리가 아까 QD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수요량은. 그래서 이 수요량 변화는 그렇게 QD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변화율을 우리가 퍼센트 개념으로 나타내면 I분의 델타 I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를 QD분의 델타 QD 곱하기 100 이렇게 퍼센트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델타 I분의 델타 QD 곱하기 QD분의 I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 게 요거다.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요거다. 예, 요건데 요거 잘못 썼네요. 네, 잘못. QD분의 I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QD분의 I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야기인데 요게 만약에 지금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값이 만약 0보다 크다, 즉 플러스 값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플러스 값이면 이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아니라 정상제죠. 정상제입니다. 이건 정상제입니다. 네, 정상제입니다. 플러스 값이면 즉 정상제라고 하는 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또는 소득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재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델타 I가 플러스다. 델타 I 즉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플러스인 수요량이 더 증가를 하는 그런 재화죠. 또는 델타 I가 소득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값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 값이 되면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되면 그거는 정상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면 열등제가 될 겁니다. 열등제는 반대였죠.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또는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늘어나는 그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했으니까 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 값이 반대 방향이 될 것이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소득이 감소하면 이게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된다라고.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 전체 값 마이너스 플러스도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열등제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정상제 중에서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걸 우리가 필수품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이거를 사치제, 필수제, 사치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필수제는 그렇게 뭐 가격이 오르면 정상재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오르면 필수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오르면 그 수요도 오르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올라봐야 뭐 많이 안 올라요. 소득이 올라봐야.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우리 생존에 뭐 쌀 같은 거를 아무리 소득이 올랐다 해서 많이 소비하지 않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쌀 소비량은 별로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봐야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근데 사치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부론이 아니라 그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가 그 평생에 2권의 책을 썼는데 맨 처음 쓴 게 도덕 감정론이라고, 이 사람이 원래 도덕 철학자였기 때문에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필수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이 늘어봐야 그렇게 늘지 않는다. 부자들은 오히려 사치제를 더 많이 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필수제에 대한 거는 거의 평등해진다 이겁니다. 단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사치제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된다. 네, 이 산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정상제인 경우는 수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고 열등제인 경우에는 수의 소득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까 수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값이 되는데 수의 소득 탄력성 값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의 교차 탄력성을 보시면 교차 탄력성은 관련제 가격 변화율분의 그러니까 관련제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제라고 하면은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는데 대체제 가격 또는 보완제 가격이 변했을 때 그 해당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즉 우리가 지금 X제를 해당제화로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Y제는 관련제화로 표시를 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관련제화의 가격은 요거의 가격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가격은 PY로 나타낼 겁니다. PY. 가격이 P니까. 그 다음에 해당제화의 수요는 QXD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수요량은 QXD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관련제화 중에서 대체제와 보완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보완제 이렇게 있었는데 대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됐죠? 해당제의 수요가 올랐죠.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은 해당제 수요가 감소했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식을 쓸 때 소득 변화율분의 그 관련제 가격 변화율분의 해당제 수요량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관련제 가격은 PY로 나타난다 그랬죠. Y제를 관련제화라고 표현했으니까 PY로 나타내면 PY분의 델타 PY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당제 수요 변화율은 해당제 수요량은 Q고 해당제는 X제니까 X, D 이렇게 하면 되죠. X제 수요량이다 이런 거예요. X제의 QD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QXD 델타 QXD 곱하기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결국 이 산식을 정리를 하면 델타 PY분의 델타 QXD 곱하기 QXD분의 PY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놓은 게 이겁니다. 요게 요거다. 관련제 가격 변화율분의 해당제 수요 변화율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값이 예컨대 요 값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게 관련제가 대체제다 그러면 요거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제는 관련제 가격이 증가를 하면 해당제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플러스죠. 대체제면 이게 0보다 클 겁니다. 근데 보완제일 경우에는 0보다 작다. 교환제는 반대로 가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뭐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기름 간에는 보완제잖아요. 보완제라는 건 함께 소비 가능한 재화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려면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기름과 자동차 간에는 보완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해당 재화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마이너스인 이유다. 대체제는 왜 플러스입니까? 예컨대 뭐 배와 사과다 그러면은 배값이 올라버리면 해당 재화인 사과는 수요가 늘어나죠. 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테니까 내가 배값 올랐네? 그러면은 배 사지 말고 뭐 사지? 대체제인 사과를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값이 오르면 사과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건 플러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차 탄력성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1965년에 듀퐁이라고 하는 셀로판을 만드는 기업이 있었는데 미국에 그 기업이 그 셀로판 시장에서 7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무부에서 듀퐁사를 반독점법 이제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듀퐁사를 이제 독점 기업이다라고 해서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그 듀퐁사를 고발을 합니다. 법무부가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기업이 과연 독점 기업인가 아닌가, 즉 그 시장이 경쟁적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큰 중점 어떤 그 이슈가 됐었는데 교차 탄력성을 구해 보니까 그 듀퐁사 그러니까 듀퐁사의 가격을 조금 올려 보니까 듀퐁사의 셀로판 제품의 수요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다른 셀로판 종이를 만드는 다른 회사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 교차 탄력성이 큰다는 그 듀퐁사 셀로판 시장에서 셀로판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크다는 걸 알고 듀퐁사라고 하는 것이 그 경쟁을 저해하는 매우 시장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즉 교차 탄력성이 컸기 때문에 듀퐁사의 셀로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듀퐁사의 셀로판에 대한 수요량이 엄청 줄어들고
다른 기업의 셀로판에 다른 기업들의 셀로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분명히 대체 관계에 있는 거죠. 듀퐁사의 셀로판과 다른 기의 셀로판 사이에 대체 관계가 있었을 텐데 그 대체 관계가 크더라. 굉장히 교차 탄력성이 크더라고 증명이 되면서 듀퐁사가 반독점법 위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에서 판결이 난 것도 이 교차 탄력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나의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